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에게 사드와 관련된 보복을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는 이른바 사드 보복 대응 법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름 이사철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4,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이 스쿠터에 타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차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동절 연휴 직후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강한 새로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중장기적 군사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군사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한 미국이 구체적 지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포탄, 박격 포탄약, 무인기 시스템과 유도 로켓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무기에 대한 교육과 유지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실시한 지원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데 이전의 지원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향후 수년간 우크라이나가 군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짰다는 게 미국 국방부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힘닿는 데까지 지지한다며 미국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지속적 방어가 가능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This package is about building enduring strength for Ukraine as it continues to defend its sovereignty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3%는 러시아군이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8%에 그쳤습니다. 전쟁 6개월에 맞춰 발표된 대대적 지원책은 향후 미국의 지속적 지원 의지를 우크라이나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게 미국 정가의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며칠 안에 러시아가 전쟁 6개월을 맞아 민간과 정부 시설을 목표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t's also about all of us who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And here today in Ukraine, I believe that history is at a turning point. 드론 2,000대, 탄약 5,400만 파운드, 우리 돈 850억 원 규모가 지원될 거라고 영국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며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 한국 경제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동맹국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는 이른바 사드 보복 대응 법안이 추진됩니다. 워싱턴 DC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발효 6개월 안에 중국 경제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보고서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 현황과 미국이 동맹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할 경제 외교적 도구에 대한 검토가 담기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실제 대응 방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연내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 이사철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0.77% 하락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집값이 내려간 것으로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여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세너제이가 10%, 시애틀 7.7%, 샌프란시스코 7.4%, LA가 4.3%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7월 주택가격 하락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사가 6월, 7월, 8월 방학 시즌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근데 7월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받아지는 의미고 확실히 미국의 주택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도 51만 천여 채로 2016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 5월 잠시 반등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신규 주택 같은 거 보면 지난 7월 달에 넘버를 보면 6월 달에 비해서 한 10% 정도 신규 주택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5채 중에서 한 채꼴로 가격을 한 5% 이하에서 지금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존 주택 판매도 7월 전월 대비 5.9%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높은 주택 가격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하반기는 구매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택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경제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 등 연준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0.75%포인트씩 올리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2.5%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또 얼마나 올릴지가 관심인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연준이 0.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 이상 밟는 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가하는 경제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각 오늘 밤 시작되는데 내일 밤 예정돼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연준이 6월,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현지 시각 24일 기준으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60%,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40%가량입니다. We believe the Fed will do 50, although it's clearly we have low confidence in the Fed, that we think they're being too hawkish. The Fed tends to ignore the money supply and just focus on the labor market. So we think that there's definitely risk they could do 75, but we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던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선 강력 긴축, 그러니까 이른바 매파적 입장을 재확인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주시하며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4,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일 경우 $10,000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Here's the deal. The cost of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has gone up significantly. The total cost to attend a public four-year university has tripled, nearly tripled in 40 years.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의 수는 4,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의 수혜자에게는 $20,000까지 채무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Of the 43 million, over 60% are Pell Grant recipients. That's 27 million people who will get $20,000 in debt relief. Nearly 45% can have their student debt fully canceled.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4만 3천만 명의 평균 잔액은 37,667달러며 이 중 3분의 1은 $10,000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흑인 대출자들은 백인에 비해 평균 2만 5천 달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이 올가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주 주민 상당수가 식량 수급에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해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해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식량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센서스가 발표한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평균 식량 불안정도는 11.9%로 미 가구의 10곳 중 1곳 이상이 먹거리를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4월 말보다도 2%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뉴저지주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뉴저지주의 지난 7월 말 기준 주 평균 식량 불안정도는 14.1%로 지난 6월 말 10.4%에서 약 4%가 한 달 만에 훌쩍 뛴 것이며 전국 평균인 11.9%보다 2%가량 높습니다. 뉴저지주 에그하버 타운십에 있는 커뮤니티 푸드뱅크의 경우 식료품 수요가 전년 대비 288%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커뮤니티 푸드뱅크의 수석 이사는 전국적으로 급등하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및 생산 부족,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 종료, 기부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뉴저지 주정부가 팬데믹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뉴저지주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올해 말까지 세입자 소득에 따른 퇴거 중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주정부 산하 커뮤니티 어페어국과 각 카운티 정부 등이 협력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주정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앵커 프로그램, 버겐카운티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수백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수혜자가 됐음에도 해당 부서의 업무 차질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또는 아직까지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이나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지원관리자협회 조사 결과 전국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약 2천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6곳 가운데 한 곳이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60억 달러 규모로 팬데믹 이전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국내 평균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15%나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단체들은 요금을 내지 못해 앞으로 여러 가정의 전기가 끊기는 단전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쿠터에 타고 있던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차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LA 다운타운 3가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 여러 대의 차량이 빨간불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빠른 속도로 한 차량이 달려오더니 1차선 맨 앞줄에서 대기 중이던 스쿠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스쿠터 운전자의 몸이 공중에 뜰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파란불이 켜지자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하고 뒤에 있던 차량 한 대가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교차로 인근 다리 위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달아나는 차량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Hit and run. Get his ass. Get his ass. Yup. That's him in the blue.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뒤를 쫓는 차량도 있었지만 끝내 용의 차량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LAPD 센트럴 교통국은 사건 발생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자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파란색 미니쿠퍼이며 지붕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40대 검은 머리를 한 인도계 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이 도주할 당시 뒤를 쫓았던 토요타 프리우스 운전자도 찾고 있습니다. 온몸에 골절상과 찰과상을 입은 올해 20살의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LA 시의회는 용의자 검거에 $25,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노동절 연휴 직후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강한 새로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5일 노동절 직후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강한 새 백신에 대해 대규모 접종 캠페인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음 달 2일까지 새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2살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살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신규 백신은 기존 백신들에 비해 하위 변이에 대한 항체 효과가 최대 2.6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검은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블랙홀의 소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나사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34초 분량의 블랙홀 소리입니다. 반응은 제각각인데 대체적으로 음산한 느낌이 든다는 쪽이 많지만 아름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 대부분이 진공 상태라 우주에는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하단에는 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파를 소리로 전환해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전력공급업체 콘 에디슨이 산업 폐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수에는 다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는 콘 에디슨사가 수백만 갤런의 산업 폐수를 허드슨강에 지속적으로 버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류된 폐수 중 일부는 화씨 90도 이상의 고온 상태로 크롬이나 납 등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허드슨강은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이 같은 유해물질 방류는 연방청정수법 위반 혐의에 해당됩니다. 콘 에디슨의 허드슨강 폐수 방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뉴욕시는 폐수 방류의 책임을 물어 콘 에디슨에 벌금 $100만 허드슨 리버파크 교육센터 설립 비용 $400만 납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으로 짓기로 했던 교육센터는 아직까지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합의 후에도 콘 에디슨은 이 지역에서 최소 21건 이상의 폐수 방류 관련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허드슨 리버파크를 관리하는 주최 측이 이 같은 콘 에디슨의 하수 방류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공원관리자문위원을 역임한 한 인사는 공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오염을 용인하는 대신 돈을 받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콘 에디슨은 부두를 임대하고 공원관리 측에 연간 $100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염물질을 버려왔다는 지적에 콘 에디슨 측은 하수 방류가 일주일에 2번만 시행됐으며 독설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한 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콘 에디슨과 뉴욕시 환경보전국에 대해 연방청정수법 위반 혐의로 향후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률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결혼을 미뤄왔던 30대 남성. 내년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2세 계획은 불확실합니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꼭 낳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반드시 낳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이처럼 결혼을 해도 아이 갖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느는 데다 비혼 인구도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연간 10% 안팎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감소폭이 다소 줄었지만 감소세인 건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3% 넘게 줄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기 때문인데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영향까지 받아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연기했던 결혼을 재개하면서 2월과 5월에 전년 대비 혼인이 늘었다지만 상반기까지 보면 지난해보다 3.3% 줄었습니다. 혼인 건수가 다시 늘어난다면 출생아 수 변화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혼인 건수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혼인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 2년 안에 첫째 알을 낳는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고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LA시장 선거 본선에 오른 리 카루소 후보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한인 커뮤니티 단체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LA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치안 강화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인종 증오범죄 척결을 위한 시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루소 후보는 시장으로 당선되면 아시안을 위한 부시장을 임명해 LA시가 한인 커뮤니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A시에서 한인사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이 LA시의 경제와 문화를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 할인 혜택의 기회가 제공되는 가을여행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한국여행 박람회를 통해 최대 10%의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안심여행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모국여행 상품이 소개되며 경품이 제공되는 퀴즈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특가 항공권 발권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이 대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